한 줌의 재가 되어 108페이지 3월 11일 날씨는 화창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지난밤 천둥과 함께 내리던 비도 그치고 날은 맑게 개어 있었다. 벽제 화장장은 많은 운구 인파들로 넘쳐났다. 이렇게나 많은 생명들이 일시에 생을 달리하나 싶은 생각에 눈앞에 보고도 믿기지 않았다. 멀고 먼 여행을 떠나는 망자의 뒷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그들은 그렇게 대기실을 가득 메웠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고 볼 수 있었던 아내며 남편, 그리고 친구, 이웃. 그렇지만 모두 다 소용없는 일이었다. 얼마나 울었는지 쉰 목소리로 애타게 이름을 불러대건만 한마디 대답조차 할 수 없는 망자는 세상에서의 마지막 인사를 침묵으로 대신하며 남은 자들의 앞을 유유히 지나쳐 가고 있었다. 눈물은 떠나보내는 자들만이 흘릴 뿐이었다. 슬픔은 그리고 아픔은 오로지 남은 자들의 몫이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흐느낌, 그리고 퉁국 소리에다 독경 외는 소리와 찬송 소리로 대기실은 가득 찼다. 스피커에서 여자 음성이 흘러나왔다. 화장할 순서에 따라 고인의 이름을 여럿씩 묶어서 부르는 안내방송이었다. 그 소리는 흡사 기계음처럼 높낮이가 없었다. 차라리 음산함마저 가져다 주었다. 우리 일행은 근처 식당으로 가 점심을 먹었다. 많은 교인과 처가 식구들이 함께한 자리였지만 식욕 자체를 망각한 사람처럼 나는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동생과 처제가 바짝 붙어 앉아서 한사코 권한 바람에 국밥을 시켜 몇 술 떠넣어 보았지만 밥 알갱이들은 입안에서 모래알처럼 굴러다닐 뿐 목구멍으로 쉽사리 넘어가지 않았다. 온통 내 머릿속은 얼마 안 있어 행해질 화장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 20여 년이란 시간을 함께해온 사람이었다. 때론 다투기도 했고 미운 때도 있었지만 사랑한 때가 많았기에 아이들을 낳고 기르며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다. 따뜻한 체온을 주고받으며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버린 사람. 그 사람이 몹쓸 병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세상을 등진 망자의 몸으로 이제 불살라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두 손으로 가슴을 감쌌다. 싸한 아픔이 가슴으로 밀려들었다. 식당을 나와 대기실로 들어섰을 때 높낮이 없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하나하나 고인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울음소리가 터지고 사람들의 움직임도 부산해졌다. 그들은 관을 실은 운구대가 화장로로 가는 통로로 이동해 줄지어 섰다. 운구대가 차례로 통로를 지날 때마다 가슴 밑바닥을 북북 긁어 파올린 통곡이 치솟았다. 또다시 스피커에서 높낮이 없는 목소리가 흘렀다. 물이 흐르듯 부르던 목소리가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순간 가슴 전체로 찬바람이 소용돌이쳤고 심장이 큰 소리를 내며 뛰기 시작했다. 우리는 운구대가 지날 통로로 가섰다. 음씬 물에 젖은 것처럼 몸이 천근이었다. 가슴은 점점 옥죄어 왔다. 하나씩 운구대가 지날 적마다 쏟아지는 오열소리가 무너지기 직전에 내 가슴을 푹푹 긁어댔다. 오빠, 언니다. 언니가 오고 있어. 곁에 섰던 동생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나지기 외쳤다. 그리고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순간 내 몸이 휘청거렸다. 그리고 동시에 통로로 뛰쳐나갔다. 빨간 십자가가 그려진 흰색 휘장에 쌓인 아내의 관이 앞으로 다가왔다. 잠깐만! 누가 붙잡을 새도 없이 소리치며 운구대 위에 실린 아내의 관을 붙들었다. 정말 가는구나. 자기야, 여보, 이제 정말로 가는구나. 이렇게 가려고 그렇게나 고생했니? 나는 아내의 관 위에 몸을 얹고 울음을 쏟았다. 그런 내가 딱 했던지 운구에 가던 관리인이 잠시 걸음을 멈춰주었다. 둘이 나눴던 그 많은 약속들은 다 어쩌고. 자기야, 이렇게 가니? 그 고생해가면서 아이들을 이만큼 키웠으면 조금만 더 참았다가 하나라도 시집가는 걸 봐야 했잖아. 여보야, 뭐가 급해서 이렇게나 서둘러 가는 거니? 응? 이제 나 혼자 어쩌라고. 나한테 모두 미뤄두고 이렇게 가면 어쩌자는 거니. 관 위에 얼굴을 묻고 나는 무너져 내렸다. 차라리 이대로 나도 따라 실려갔으면 싶었다. 다시 운구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해진 시간에 따라 순환되는 흐름이었다. 그만큼이라도 기회를 준 것은 크나큰 배려였다. 여보, 자기야. 나는 관을 붙잡고 늘어졌다.
가족들이 그런 나를 관에서 떼기 위해 붙들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관리인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운구대가 나아가자 내 손에 잡힌 휘장이 벗겨지고 관이 드러났던 것이다. 내 손을 벗어난 운구대는 총총히 멀어져 갔다. 나를 붙든 가족들도 나도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자기야, 바보같이 왜 그래? 내가 어디로 가는지 잘 알면서 자기 왜 그러는 거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어 가는데 자기야, 너무 그러지 마. 응? 자기가 그러면 나 힘들단 말이야. 알았지? 그리고 내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랑 자기 꼭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 그곳에서 자기하고 아이들을 위해 나도 늘 기도할게. 알았지? 멀어져 가고 있는 운구대 쪽으로부터 아내의 음성이 날아왔다.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운구대에서 내려진 관이 화장로 위로 올려지고 철문 닫히는 소리가 나더니 화장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표시등이 켜졌다. 관망실에 투명한 유리벽을 등지고 서서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했다. 유리벽 너머 화장로 철문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굳게 닫혀 있었다. 좁은 관망실은 교인들과 처가 식구들 그리고 동생네와 우리 아이들로 꽉 들어찼다. 예배가 드려지는 내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오빠, 화장이 끝나려면 대략 2시간 반가량 걸린다는데 어디 가서 바람 좀 쐬고 오지 않을래? 교인들이며 처가 식구들이 떠나고 관망실에는 동생네와 우리만이 남았다. 허공에다 시선을 던져놓고 넉나간 사람처럼 앉아있는 내 곁으로 와 동생이 말을 건넸다. 얼마나 울었는지 동생 목소리는 딴 사람이었다. 나는 맥없이 고개를 저었다. 꼼짝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앉은 자리에서 한치도 움직이고 싶지 않았다. 오빠, 전등이 꺼졌다. 잠시 자리를 떴다 돌아온 동생이 목이 맨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화장소 철문 위에 붙은 표시등이 꺼진 것이었다. 나는 손목에 시계를 더듬었다. 채 2시간도 못 되었다. 아내의 몸은 다른 주검보다 그렇게 빠르게 불살라졌다. 40kg도 못 되는 건불 같은 몸이었으니 거센 불길 속에서 장시간 타고 어쩌고 할 것까지도 없을 터였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다시금 두 눈으로 물기가 모여들었다. 관리인이 화장소 철문을 열자 그때까지 곁에 앉아있던 딸들이 약속이나 듯 유리벽으로 가 붙어섰다. 엄마의 주검이 들어있던 곳, 그곳에서 엄마의 모습을 찾기라도 하려는 듯 녀석들은 나란히 유리벽에 가 섰다. 동생이 끄는 대로 나도 유리벽으로 가 기대섰다. 얼마 전까지 세찬 불길로 이글거렸을 화장소 내부는 상상 외로 단조로웠다. 이미 아내의 모습도 아내의 주검을 담은 관도 남아있지 않았다. 당연한 현실 앞에 허탈한 기분이 되어 유리벽에 이마를 가져다 댔다. 철문을 활짝 열어젖힌 관리인은 잠시 머뭇거리는가 싶더니 화장소 안으로 들어갔다. 관이 올려져 있었을 화장로 위에는 희끗희끗한 작은 조각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인골이었다. 맥없이 헛웃음이 툭 튀어나왔다. 한 사람의 주검이 어떻게 고작 뼈 몇 조각으로 남을 수 있는지가 어처구니 없게도 헛웃음을 만들어냈다. 허무했다. 탄식처럼 긴 한숨이 절로 새어나왔다. 유리벽에 붙어서 있는 딸들도 동생들도 따지기 훌쩍였다. 관리인은 삽을 가지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화장로 위에 흩어진 유골들을 수습하기 시작했다. 그의 거동은 엄숙했다. 이윽고 모든 수습을 마친 관리인은 모은 유골들을 한지 위에 펼쳐놓고는 뒤적거려가며 불순물이 있나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다. 그렇게 확인 작업이 끝나자 그는 유골을 분쇄기에 넣고 빻기 시작했다. 모든 작업은 투명한 유리벽을 통해 유가족들이 볼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분쇄기 안에서 잘게 빻아진 유골은 흰색 한지 봉지에 넣어졌고 뒤이어 그것은 작은 나무 상자에 담긴 다음 다시 흰천으로 감싸 세롬에게 건네줬다. 딸에게서 건네받은 나무 상자는 너무도 작았다.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 상자를 가슴에 품으며 나는 아내 모습을 떠올렸다. 아내는 너무도 다른 모습으로 돌아와 내 품에 안겼다. 뜨거운 열기는 병마와 싸우던 때에 아내의 몸에서 느꼈던 그 열기를 연상케 했다. 이렇게라도 자기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좋다. 자기야, 그리고 내가 늘 말했던 대로 나를 들국화가 있는 곳에다 뿌려줘. 자기야, 꼭 그렇게 해줘.
알았지? 옆에 갈 때야. 품에 안은 함에다 얼굴을 묻자 아이, 아내의 사람이 음성이 안 보이니까 귓전을 얼마나 울렸다. 조용하네, 이것들이. 금세 두 눈으로 눈물이 넘쳤다. 어차피 우린 매제들이 운전하는 두 대의 승용차를 나눠 타고 용밀히 추모의 숲으로 향했다. 우리가 추모의 숲 제1묘지에 다다르자 해가 산 너머로 기울고 있었다. 산 자락을 훑고 내려온 3월의 바람결은 서늘했다. 추모의 숲 제1묘지는 잘 가꾸어진 공원이었다. 빼곡하게 봉분들이 들어앉은 공동묘지의 통념을 깨부순 추모의 숲은 철 따라 형형색색의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지는 아늑한 공원의 모습이었다. 앞이 탁 트인 전망 좋은 산이었다. 망자들의 쉼터라는 선입권 따위는 단박에 일소시키고도 남음이 있었다. 관리인을 따라 산으로 올랐다. 오르는 길가 잡목 속에서 청설모 한 마리가 인기척이 놀랐는지 순살같이 달아났다. 이제 꽃이 본격적으로 피기 시작하면 이 거대한 산 전체가 울긋불긋 꽃동산이 된답니다. 온통 잔디밭에다 많은 꽃들로 뒤덮이면 그야말로 어디 내놓아도 손색 없는 공원이죠. 휘적휘적 앞서 올라가던 관리인이 숨을 몰아쉬며 입을 열었다. 길가 군데군데에 납골당도 있었다. 고인이 어떤 꽃을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곳에는 국화동산이 있고 철쭉동산 그리고 무궁화 등등 다양한 꽃동산이 있답니다. 산골장을 치를 장소에 이르자 관리인은 산을 둘러보며 유고를 모실 꽃동산을 설명했다. 국화동산으로 하겠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그렇게나 좋아했던 꽃의 이름이 나오자 나는 대뜸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자, 함을 가지시고 이쪽으로 오시죠. 관리인이 앞서 걸으며 말했다. 그가 머문 곳에 키 작은 국화나무들이 즐비하게 서 있었다. 우리는 함을 안고 있는 세롬을 앞세우고 천천히 국화동산으로 걸어 들어갔다. 철 잃은 국화나무들이 냉기 묻은 3월 바람 앞에 앙상한 가지를 떨고 있었다. 이제 함을 바닥에 놓고 뚜껑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봉지를 펼치세요. 세롬은 관리인이 시키는 대로 하나하나 침착하게 손을 움직였다. 함을 싸고 있는 흰 천을 풀고 뒤이어 함 뚜껑을 연 다음 엄마의 분골이 들어있는 한지로 된 봉지를 열었다. 그리고 관리인이 내민 작은 삽으로 흙 한 삽을 떠서는 봉지 속에 흘려 넣었다. 그러고 나서 두 손으로 분골과 흙을 고루 섞기 시작했다. 이윽고 함에서 봉지를 꺼낸 세롬은 국화나무 한 그루를 선택하고는 그 곁에다 조심스럽게 부었다. 그리고 두 손으로 가만가만 다독여서는 아주 작은 분골 봉분을 만들었다. 이제 됐습니다. 정말 따님이 수고가 많았습니다. 쪼그리고 앉아서 엄마의 분골과 흙이 뒤섞인 작은 무덤을 연신 다독이던 세롬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러면서도 녀석은 그 작은 무덤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초등학교 입학 때에도 녀석들 곁에는 엄마가 있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엄마가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며 뿌듯한 기분이 들었고 그것은 곧 친구들에게 엄마 아빠를 자신있게 소개하는 용기로 이어졌으며 결국엔 부모가 지닌 장애에 대해 무감각한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마음만 먹었다면 저희들 입에 맞는 별별 것들을 척척 만들어주던 엄마였다. 때론 그릇된 짓을 해서 눈물이 쏙 빠지도록 추다를 받은 적도 있었지만 자신을 돌보지 않고 쏟아부어온 엄마의 헌신적 사랑을 딸들은 낱낱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기에 한 줌의 흙으로 되돌아온 엄마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는 녀석들의 마음 역시 많은 생각들로 어지럽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모셔두었다가 한 사나흘이 지나면 저희가 꽃동산 여기저기에 다 뿌려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고인께서는 말 그대로 자연으로 돌아가시는 거죠. 유골을 담았던 함을 치우며 관리인이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유골을 담았던 함을 치우며 관리인이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언제라도 고인이 생각나시면 들르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와서 돌아가신 분을 기리기도 하고 한때를 쉬어갈 수도 있을 만큼 잘 조성된 곳이랍니다. 넓은 잔디밭이 있고 철마다 많은 꽃들이 피어나고 해서 그야말로 아름답고 거대한 공원이랍니다. 그는 산등성이를 크게 한 바퀴 둘러보고는 계속 말을 이었다. 이것은 꽃을 올려놓거나 향을 피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단이랍니다. 이렇게 단이 둘로 나뉘어져 있어 각자 종교 방식대로 예를 표할 수 있는 거랍니다. 두 개의 단은 약간의 간격을 두고 자리하고 있었다.
하나의 단에는 여러 개의 꽃묶음이 놓여 있었으며 또 다른 단에는 타담한 향이며 향을 피운 흔적들이 남아있었다. 합동 헌화대, 합동 분향되었다. 산 정상으로는 소나무며 떡갈나무와 각종 잡목들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었다. 그 틈을 비집고 한기가 잔뜩 묻은 바람이 연이어 곤두박질쳐 내려오고 있었다. 산 그림자도 비탈을 타고 빠른 속도로 넓이와 길이를 더해갔다. 우리는 왔던 길을 돌아내려가기 시작했다. 어느 누구도 별다른 말이 없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옮겨가는 발걸음이 하나같이 무거웠다. 그 걸음만큼이나 우리 모두의 마음 역시 무거웠다. 뭔가를 잃어버린 듯한 허전함과 누군가를 매몰차게 버려두고 달아나는 듯한 삭막함이 천근이나 되는 듯 가슴을 짓눌렀다. 그래도 엄마 곁에서 5일 동안 간병하느라 같이 있었던 것이 나한테는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내 손을 잡고 말없이 걷던 세롬이 문득 그렇게 입을 열었다. 녀석은 시선을 땅으로 두고 걸으며 힘없이 말을 흘렸다. 병실에서 엄마와 함께했던 5일 동안의 시간을 회상하고 있었다. 그럴 것이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억일 것이었다. 아니, 엄마와 함께한 그 무수히 많은 시간들 중에 어찌 그것만 떠올랐겠는가. 일일이 말로 다 표현치 못하고 줄줄이 모두 다 쏟아놓지 않아서 그렇지 녀석들의 엄마를 잃은 아픔은 가히 상상키 어려울 만큼의 깊이로 남은 가슴의 상처였다. 검게 탄 가슴 117페이지. 이 꿍꿍아, 아빠한테도 가서 개개고 그래. 왜 엄마한테만 개개고 이렇게 귀찮게 하니? 응? 송이가 막내값을 하느라 초등학교 6학년이 되어서까지 엄마 무릎을 벤다든가 가슴팍을 파고든다든가 하면서 시근덕거릴 때면 녀석과 맞장구를 쳐가며 놀아주던 아내가 끝마무리에 가서는 아빠 쪽으로 떠밀며 의뢰하던 말이었다. 그러면 송이는 엄마를 향해 다시 달려들며 찌근거렸고 이내 두 모녀의 웃음주머니는 일시에 터지곤 했다. 아내는 수줍음 많은 송이가 며느진 막내들이 아빠한테 하는 것처럼 재롱이나 어리광을 맘껏 부리지 못한 것을 몹시 안타까워했다. 딱히 아빠를 무서워한다든가 거리를 둔다든가 하는 건 아니었지만 흔히 보는 막내처럼 송이도 아빠한테 개개고 어리광도 부리고 하는 것을 아내는 보고 싶어 했다. 그런 아내의 마음을 알아차린 나 역시 송이를 품에 안고 하면서 스스럼 없이 송이가 아빠에게 다가올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다. 그렇게 아내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어떠한 준비를 바쁘게 해왔었다. 엄마를 잃은 아픔은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 견뎌내기 힘들기는 마찬가지였다. 학교를 가기 위해 집을 나설 때면 웃어가며 인사를 주고받았던 엄마를 싸늘한 주검으로 맞이하였다는 것은 적잖은 충격임엔 부인할 수 없었다. 엄마의 몸 상태가 어딘지 모르게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처럼 거짓말같이 순식간에 세상을 등지리라는 것을 꿈에서조차 생각지 못했을 터이니 내 녀석들의 심경 또한 오죽할까 싶은 생각에 추모의 숲을 뒤로 하고 달리는 차 속에서 또다시 가슴은 미어졌다. 책가방을 짊어지고 학교를 가기 위해 집을 나설 때마다 서로의 볼에다 입을 맞추고 아이 좋아 라는 말로 인사를 주고받곤 하던 모습이 뭉클 떠올랐다. 이제 6학년인 막내 송이가 갖게 될 상실감의 무게가 어느 정도일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알 만큼이었다. 그런 송이가 장례식이 끝나도록 언니들과 마찬가지로 잔심부름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가슴은 걷잡을 수 없이 미어졌다. 그런데 그 막내 송이가 온 가족의 가슴을 검게 태운 적이 있었다. 그것은 회원동에서 지금의 방화동으로 이사한 다음 날이었다. 1995년 9월 18일, 우린 동생들 내외의 도움을 받으며 이삿짐을 옮겼다. 이사할 날을 여러 날 앞두고 집을 꾸리고 이사한 후 꾸렸던 것들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하는 일들은 아내와 내가 쉬엄쉬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사 때마다 집을 옮기는 일은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 그때마다 동생 내외들이 달려와 큰 힘이 되어주었고 어린 딸들도 한몫 거들어 무사히 이사를 마쳤다. 날은 눈이 부시도록 화창했다. 주거 형태는 영구 임대 아파트였지만 공기 좋고 주변 환경 또한 조용하고 아늑해서 첫인상이 좋았다. 아파트는 처음이었다. 얼마간은 긴장 속에 갇혀 지냈지만 차츰 그마저도 풀어 헤쳤다.
살림살이를 모두 옮기고 중국집에서 배달해온 식사까지 끝낸 동생은 주변 상가를 기웃거려 가며 상점 약국들의 전화번호를 쪽지에 빼곡히 적어가지고 돌아왔다. 언니, 이거 잘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애들한테 봐달라고 해요. 역시 고모는 센스가 최고라니까. 아내는 흡족해하며 활짝 웃었다. 다음날 아침 우리 가족 모두는 세롬을 전학시키기 위해 집을 나섰다. 학교는 걸어서 5분도 안 되는 곳에 개화산을 등지고 앉아 있었다. 9살 세롬이가 혼자 다니기 알맞은 거리였다. 아내가 세롬의 손을 잡고 교무실로 향하자 나는 새 아이들과 천천히 교정을 걸었다. 아빠, 여기 앉아. 둘째 슬기가 화단을 가리켰다.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화단가에 나는 몸을 내렸다. 슬기야, 너도 내년이면 이 학교에 다녀야 하니까 구석구석 잘 봐둬라. 알았지? 응, 알았어. 녀석은 던지듯 대답하고는 쏜살같이 뛰어갔다. 아빠, 나는 언제 학교 다녀요? 곁에 섰던 샘이 내 무릎에 두 손을 얹으며 문득 물었다. 샘은 5살이니까 3살만 더 먹으면 학교에 갈 수 있어. 그런 거야? 알았어, 아빠. 샘도 슬기처럼 툭 대답하고는 운동장을 가로질러 달려갔다. 아빠, 응? 악고이라, 응? 가는 거야? 언니들 하는 양을 지켜보고 섰던 송이가 그냥 지나칠 리 없었다. 녀석은 샘처럼 내 무릎에 손을 얹고는 되지도 않는 소리로 쭈글거렸다. 응, 송이는 3살이니까 이만큼 나이를 먹으면 학교에 갈 수 있어. 나는 손가락을 활짝 펴보았다. 응, 알아. 역시 녀석도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대답을 툭 던지고 언니들 쪽으로 달려갔다. 새 녀석들의 웃음소리가 9월의 햇살과 뒤섞여 운동장 가득히 부서져 내렸다. 금세 아이들은 소꿉놀이를 시작했다. 녀석들은 풀을 뜯어다가 화단가 돌 위에 놓고는 찢는다거니 모래를 가져다가 밥을 짓는다거니 하면서 분주히 움직였다. 그러다가도 이따금씩 송이는 아빠한테 달려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와르르 쏟아놓고는 싱글벙글 다시 언니들한테 밥을 뛰어갔다. 문득 송이의 손을 매만지다 손톱이 자란 걸 발견했다. 나는 녀석을 무릎에 앉히고 언제나처럼 녀석의 손가락을 입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하나하나 손톱을 이로 깎아나갔다. 아내는 손톱깎이로 아이들의 것을 피를 내지 않고 잘도 깎는데 그 점에 있어서 나는 그렇지 못했다. 송이뿐 아니라 어느 녀석이든 나한테 긴 손톱이 발견되면 어김없이 이로 깎아주었다. 생선 비늘 같은 작고 얇은 아이들의 손톱만은 왠지 자신이 없어 부여지책으로 보아내는 수단이었다. 전학 수속을 마치고 우린 아파트로 돌아왔다. 아이들은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자고 졸랐지만 본격적으로 풀어헤쳐야 할 짐들이 손을 기다리고 있어 그럴 여유가 없었다. 녀석들은 집에 들어와서도 베란다로가 놀이터를 내려다보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웃도 낯설고 동네도 아직 낯선 터라 아이들만 내놓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엄마, 내가 동생들 잘 데리고 놀 테니까 놀이터에서 놀다 오면 안 돼요? 세롬은 이따금 곁으로 와 졸라댔다. 전에 살던 곳에선 보지 못했던 널찍한 놀이터는 녀석들을 유혹하기에 충분했다. 멀리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된다. 그리고 꼭 같이 놀아야 하고 들어올 때도 함께 들어와야 하고 알겠지? 나와 아내는 결국 녀석들의 옷매무새를 고쳐주며 이런저런 말로 수차례 당부를 거듭했다. 네, 내가 동생들을 잘 보살피면서 놀게요. 녀석들은 하나같이 고조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이들이 쌀물처럼 빠져나가자 아내와 나는 밀어두었던 짐 정리를 하기 시작했다. 안방 구석에 아직 풀지 않고 쌓아둔 이불 보따리며 옷 보따리를 하나하나 풀어나갔다. 변변한 살림은 아니었지만 짐을 정리하려니 꽤나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야 했다. 그렇게 정신없이 짐 정리를 하고 있는데 놀이터에서 아빠 엄마를 부르는 세롬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어느 녀석이 우리 아이들을 괴롭히나 싶어 베란다로 황급히 뛰어나갔다. 아빠! 송이 집에 갔어요? 세롬의 말에 문득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말이야? 송이가 어떻게 집에 와? 같이 놀던 송이가 보이지 않아 혹시 집에 갔나 싶어 아빠 엄마를 불렀다는 녀석의 말에 기가 막혔다. 집에 올라오려면 계단으로도 6층까지 까마득했다. 물론 엘리베이터가 있었지만 그걸 3살짜리 송이가 달리 막무했다. 어떡해.
아내가 불안에 찬 한마디를 토해냈다. 내 가슴으로도 서늘한 기운이 밀려들었다. 새 녀석에게 손을 꼭 잡고 아파트 단지 주변을 빨리 돌아볼 것을 재촉한 나는 방 안 가득히 옷가지들을 펼쳐놓고 정리하고 있는 아내 곁으로 가서 앉았다. 아내는 옷더미 위에다 얼굴을 묻고 알아들을 수 없는 작은 소리로 기도했다. 불안의 그림자가 자꾸만 가슴을 비집고 들어오려 버둥댔다. 우리 둘은 이내 말없이 풀어놓은 옷가지들을 주섬주섬 정리해 나갔다. 그러면서도 온통 촉각은 놀이터에 가 있었다. 그렇게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 때 아이들이 머뭇머뭇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순간 아내와 나는 한껏 긴장에 사로잡혀 아이들 쪽을 주시했다. 그 짧은 시간이 숨이 막힐 만큼 길게만 여겨졌다. 송이가 없어요. 겨우 들릴까 말까 한 소리로 세롬이 힘겨운 한마디를 떨어뜨렸다. 그 말과 동시에 아내의 입에서 울음이 터져나왔다. 흩어진 옷가지 위에 엎드려 소리내 울고 있는 아내를 보자 천갈래 만갈래로 가슴이 찢어졌다. 자칫했으면 세상에 태어나 보지도 못한 채 이슬처럼 사라질 뻔했던 막내였다.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인해 출산과 낙태 사이에서 우리 두 사람은 한 달여를 옥신각신 줄다리기를 했다. 아이 셋을 키우느라 지친 나는 굳고 낙태를 고집했고 아내는 소중한 생명에다 칼을 댈 수 없다며 별탄코 낳기를 고집했다. 결국 아내의 뜻을 따르기로 하고서야 한 달여 줄다리기는 끝이 났다. 그런 까닭에 재롱둥이 막내를 볼 때마다 내심 미안한 마음에다 아내를 향한 고마움이 말할 수 없이 컸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송이였다. 그런데 그런 송이를 생면부지 낯선 동네로 이사온 지 단 하루 만에 잃어버렸으니 그 충격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아내의 통곡을 뒤로하고 나는 새롬만을 데리고 송이를 찾으러 나섰다. 먼저 우리 단지부터 훑듯이 젠걸음으로 쏘다녔다. 이웃단지며 근처 도로 할 것 없이 그야말로 미친 듯이 동분서주했다. 목이 터져라 송이를 부르기도 했다. 들리는 울음소리마다 송이의 울음소리였고 어느 구석진 곳에서 울다 잠이 들거나 한 건 아닌지 하여 별별 구석까지 기웃거렸다. 어디선가 아빠를 부르는 듯한 송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아 애가 달다 못해 녹아내릴 지경이었다. 오래전부터 살던 곳이었다면 믿는 구석이라도 있으련만. 이사온 지 단 하루라는 날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절망으로 점점 기울어갔다. 이름조차 제대로 발음하지 못해 꿍꿍하고 대답하는 녀석을 누가 알아서 데려다줄까 싶은 생각에 미치자 바닥이 꺼지는 느낌이었다. 눈앞이 절망으로 막막했다. 구석구석 동네며 주변 도로 할 것 없이 들쑤시다시피 쏘다녔지만 송이는 보이지 않았다. 새롬의 손을 잡고 맥 빠진 몰골로 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렇게 지친 몸으로 터벅터벅 걸으면서도 마음속으론 혹 있을지 모를 기적을 갈망하는 기도를 되뇌었다. 그러나 기대는 집 현관문을 여는 것과 동시에 허무하게 무너졌다. 천근이나 되는 듯 무거운 현관문을 열기 무섭게 울음 섞인 목소리로 물어오는 아내의 한마디가 신락 같은 가느다란 기대의 끈을 단박에 끊어버리고 말았다. 전신을 지탱하고 있던 기운이 일시에 달아나 순간 두 다리가 휘청였다. 방바닥에 아무렇게나 흩어진 옷가지에서 송이의 것을 움켜쥔 아내는 오열을 쏟아냈다. 이제 이 옷을 우리 송이한테 입힐 수 없는 거야? 다시는? 차마 못 볼 광경이었다. 나는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다. 뭘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도 없이 무작정 새롬의 손을 잡고 집을 등졌다. 그저 막막하기만 했다. 기진맥진 지친 몸을 이끌고 먼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았다. 그곳에다 송이의 인상착의를 설명한 뒤 외부 방송을 부탁하고는 파출소를 찾아 나섰다. 이사 온 지 하루밖에 안 된 동네에서 초조와 불안에 휩싸인 처지에는 눈앞에 닥친 것마다 모두 낯설었으며 어설펐다. 구름 한 점 없는 9월 드높은 하늘에선 햇살이 유리조각처럼 따갑게 쏟아져 내렸다. 길을 걸으며 무심코 손을 얹은 새롬의 머리에서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다. 앞 못 보는 아빠의 손을 잡고 동생을 찾느라 정신없이 쏟아내는 중에도 싫다는 말은 고사하고 덥다는 말조차 하지 못하는 녀석이 내순 가여웠다. 동생을 잃어버렸다는 죄책감 때문이려니 생각하니 더욱 안쓰러웠다. 가게에서 캔음료 하나를 사서 녀석의 손에 쥐어주었다. 가슴이 미어져 왔다. 아내와 나는 둘씩의 눈을 잃었지만 그 대신 초롱 빛나는 8개의 눈을 얻었다. 그것만으로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던가를 생각하니 가슴 한 귀퉁이가 아려왔다. 어렵사리 찾아간 파출소에다 미아 신고를 마치고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왔다.
걸으면서도 온통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다 촉각을 곤두세웠다. 곧바로 개통될 줄 알았던 집 전화가 무슨 까닭인지 먹통이 된 바람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화번호를 파출소에 남겨두었다.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긴장과 더위로 인해 이미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었다. 시간은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송이를 잃은 지 벌써 4시간을 넘어서고 있었다. 아무리 어린아이 걸음이라도 곧장 앞으로 나아가는 아이의 걸음 특성상 갔다면 거의 손이 미칠 수 없는 곳까지 갔을 시간이었다. 내 머릿속에는 울다 지쳐 어느 구석에선가 쪼그리고 잠든 송이의 모습으로 가득 찼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신음처럼 절대자의 이름을 불렀다. 낯선 곳으로 이사 오자마자 자식 하나를 이렇게 잃는단 말인가 생각하니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목 놓아 울고만 싶었다. 바로 몇 시간 전 학교 화단에서 언니들과 아빠 사이를 바쁘게 오가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제잘거리던 송이의 모습이 손에 잡힐 듯이 생생했다. 생선 비늘 같은 녀석의 손톱을 하나하나 깎아주던 게 고작해야 서너 시간 전이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빠로서 막내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었단 말인가. 결코 믿고 싶지 않았다. 결탄코 인정할 수 없었다. 불현 성서 속에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다니는 목자의 모습이 떠올랐다. 잃은 양을 찾아 가시덤불, 숲속 할 것 없이 찾아 헤매는 목자의 모습이 점점 지쳐가는 외리로 연기처럼 피어올랐다. 몸은 천근 무게로 무겁기만 했다. 도로변을 따라 걸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떠올렸다. 생각과 동시에 새롬에게 공중전화를 물었다. 아빠, 공중전화는 안 보이고 저기 가게가 있는데. 나는 새롬이 가리킨 가게로 들어갔다. 그리고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는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했다. 그 사이 누가 길 잃은 아이를 혹 맡기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가슴은 옥죄어왔다. 전화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가늘게 떨렸다. 네, 6단지 관리사무소입니다. 수화기 속에서 관리 직원으로 보이는 남자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저 혹시 누가 길 잃은 아이를 맡겨오진 않았나요? 나는 남자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급히 물었다. 아이라고요? 그런 아이는 없는데요. 순간 수화기를 잡은 손에서 힘이 물처럼 빠져 달아났다. 두 다리까지 후들거렸다. 절망의 기운이 전신을 싸고 들었다. 눈앞으로 칠흑 같은 어둠이 펼쳐지는가 싶더니 반딧불 같은 수많은 불빛들이 정신없이 소용돌이쳤다. 절망이었다. 그런데 내가 막 수화기를 내려놓으려 할 때였다. 저쪽에서 누군가가 수화기를 바꿔들더니 급하게 말을 이었다. 조금 전 파출소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5단지 관리사무소에 어린아이 하나가 맡겨져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네요. 한번 5단지 관리사무소로 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아, 그렇습니까? 혹시 여자아이인가요? 갑작스런 상황 전환에 흥분된 나는 고조된 목소리로 되물었다. 글쎄요,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아무래도 좋았다. 길을 잃은 아이가 어디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한테는 커다란 위로였다. 그 아이가 어쩌면 송이일지 모른다는 기대감만으로도 가슴은 터질 듯 뛰었다. 가게 주인에게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다. 마음이 바빴다. 빨리 5단지 관리사무소로 가 그곳에 맡겨진 아이가 우리 송이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러면서도 가슴 한켠은 불안으로 어둑했다. 뇌리를 파고드는 그 불안의 그림자를 고개를 저어 털어냈다. 그런데 이번엔 5단지 아파트를 찾아야 했다. 이사 온 지 하루밖에 안 되었으니 동네 구조를 알리만무했다. 우리가 6단지이니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으리란 생각은 했지만 조급한 마음은 걸음을 바쁘게 이끌었다. 다행히도 얼마 가지 않아 5단지 아파트에 사는 아주머니를 만났다. 어린 두 아들과 앞서 걷는 아주머니의 뒤를 따라 걷는 내 마음은 무거운 무엇인가 짓눌린 듯한 압박감으로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다. 옮기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그야말로 천근만근이었다. 얼마 안 있어 맞닥뜨릴 녀석이 내 딸 송이가 맞기만 하다면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을 아내에게 가는 걸음은 나는 듯 가벼우련만 만일 송이가 아니라면 순간 나도 모르게 머리를 세차게 내저었다. 그 다음 일은 생각조차 않고 싶었다. 5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2층에 있었다. 나는 층계 아래까지 동행해준 아주머니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2층으로 이어진 층계를 오르기 시작했다. 정말이지 숨이 막히고 피가 마르는 심경이었다.
층계 하나하나를 밟는 다리는 후들거렸고 가슴은 귀에 들릴 만큼 쿵쾅거렸다. 관리사무소 안으로 들어섰을 때 세롬의 입에서 아빠, 송이에요! 라는 흥분된 외침이 나와준다면 제발 그래줬으면 하는 간절함이 절로 기도가 되어 흘러나왔다. 읽고 관리사무소 유리문을 조심스럽게 밀고 안으로 들어섰다. 아빠! 송이다! 송이에요! 무슨 일로 왔느냐는 여직원의 목소리와 세롬의 고조된 목소리가 동시에 겹쳐졌다. 그 순간 눈앞이 아뜩해지면서 금세라도 주저앉을 것처럼 몸이 휘청했다. 많이 놀라셨겠어요. 위로를 담아 내뱉는 남자 직원의 말에도 답할 기운조차 없었다. 나는 소파에가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무너지듯 소파에 내려진 내 몸은 다신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깊숙이 파묻혀버렸다. 그 사이 세롬은 동생에게 달려가 소곤소곤 무슨 말인가를 주고받고 있었다. 비스킷 조각을 손에 들고 의자에 걸터 앉아 TV에다 눈을 맞추고 있던 송이의 두 눈에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우리 단지 놀이터에서 울고 있는 것을 학생들이 데려왔더라고요. 방송을 했지만 가족이 나타나지 않고 해서 우리 단지 아이가 아니다 싶어 파출소에다 넘길 생각으로 신고를 한 거랍니다. 쭉 처진 몰골로 소파에 파묻혀 있는 내 쪽으로 다가온 남자 직원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머릿속이 텅 빈 듯 멍한 얼굴을 하고 앉아 있었다. 우리 아이를 보호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두 눈이 순간 뜨거워졌다. 아닙니다.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셨겠습니다. 그랬다. 송이를 찾아 헤매는 4시간여 동안 내 가슴은 검게 그을리다 못해 바짝 타버렸다. 그리고 온몸을 쥐어짜는 듯한 형언할 길 없는 고통을 맛보았다. 이렇게 송이를 잃는구나 하는 생각에 미칠 땐 금방이라도 숨이 멎어버릴 것만 같이 괴로웠다. 세롬이 동생 손을 잡고 나를 향해 다가왔다. 나는 팔을 크게 벌려 타박타박 걸어오는 송이의 작은 몸을 힘껏 끌어안았다. 기다렸다는 듯이 내 두 눈으로 뜨거운 열기가 몰려들었다. 이제 아내에게 송이를 안겨줄 수 있다는 기쁨에 가슴은 터질 것처럼 부풀어 올랐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감사 인사를 하고는 송이를 번쩍 안아 올려 내 어깨 위에 앉혔다. 그러자 녀석의 가느다란 팔이 내 목을 감쌌다. 송이의 아랫도리에서 축축한 느낌이 전해져 왔다. 하지만 그런 것 따위는 문제도 안 되었다. 나는 잃은 자식을 되찾았다. 소중한 자식 하나를 잃었다가 다시 되찾은 것이었다. 문득 어렵사리 찾은 양을 어깨에 메고 우리를 향해 가는 성소 속의 목자의 모습이 눈앞으로 그려졌다. 찾은 양을 걸리지 않고 굳이 어깨에 메고 가는 목자의 심경을 그 순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가 있었다. 내 걸음은 날듯이 가벼웠다. 아내는 그때까지도 흩어진 옷가지 위에 엎드려 울고 있었다. 그러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움찔 긴장하고는 문 쪽을 응시했다. 시무르기 곁에 앉아있던 두 딸이 엄마! 송이야! 하고 소리쳤다. 그 말과 동시에 넘어지듯 달려온 아내는 내 어깨에서 송이를 내려앉고는 통곡하듯 소리내 울었다. 꿍꿍, 어디 있었어? 우리 꿍꿍이 없으면 엄마 어떻게 살라고. 그날 아내는 정말 많이 울고 울었다. 그렇게 울고 우는 엄마 품에서 송이는 영문도 모르고 덩달아 울음을 터뜨렸다. 생각만 해도 아찔했다. 아니, 또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었다. 해가 저문 3월 중순 추모의 숲에는 한기 머금은 바람이 불어와 우리의 걸음을 재촉했다. 산을 내려와 주차장에 세워둔 차를 향해 다가가자 앞서간 송이가 재빨리 나서서 차 문을 열어주었다. 그리고는 내 손을 잡아 열린 차 문에다 갖다 대주었다. 초등학교 6학년으로 훌쩍 커버린 녀석이었지만 그래도 엄마의 손길을 생각기도 하고 그리워도 할 터인데 엄마가 없는 앞으로의 시간들을 어찌 지내려는지 녀석의 손을 움켜쥔 순간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울컥 울음이 북받쳤다. 악 소리와 함께 아이들 방의 분위기가 서늘하게 돌변했다. 안방에서 같이 저녁 뉴스를 듣고 있던 아내가 부르듯 먼저 작은 방으로 달렸다. 세롬이 11살이 되던 1997년 6월 저녁이었다. 세롬 아빠! 빨리! 곧이어 아이들 방에서 아내의 찢어질 듯한 외침이 들렸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리고 한 걸음에 작은 방으로 건너갔다. 자기야, 여기 만져봐. 이거 어떡해. 아내는 거의 실신 상태였다. 그리고 입안에 가득 울음을 머금고 말을 잇지 못했다.
아내가 내 손을 잡아 얹은 곳은 머리였다. 하지만 이상했다. 머리카락이 있어야 했는데 머리카락은 온데간데 없고 딱딱한 뼈를 둘러싼 매끈한 막이 만져졌다. 누구니? 세롬이. 극도로 긴장돼서 묻는 내 물음에 세롬이 짧게 그리고 서늘할 정도로 차분히 대답했다. 이마에 머리카락이 난 부분 두피가 정교하게 가로질러 찢어진 것이었다. 무슨 예리한 것으로 가르기는 한 듯 갈라진 피부는 본래 가진 탄성에 의해 이마 쪽은 눈을 덮었고 머리카락이 난 피부는 정수리 쪽으로 물러나 있었다. 그러했기에 내 손에 만져진 매끈한 곳은 뼈를 덮는 골막이었던 것이다. 해부학이며 의료교육을 받아 터득한 지식이 본능적으로 발동했다. 어떡하다 이렇게 된 거니? 겁먹은 꼴들을 하고 주변에 주저앉아 있는 녀석들을 향해 물었다. 슬기 언니는 책상 위에서 놀고 세롬 언니는 책상 아래서 놀다가 책상이 무너졌어요. 셋째 셈이 내 물음에 더듬더듬 답했다. 한마디 한마디 말마다 겁이 묻어있었다. 서랍 위와 책꽂이를 연결한 책상 널빤지는 단순한 구조로 걸쳐있었다. 그런 까닭에 슬기가 올라가 움직이는 바람에 책꽂이 쪽 가장자리가 빠져나와 아래로 곤두박질을 쳤고 밑에 있던 세롬의 이마를 예리한 부분이 강타한 것이었다. 등골이 오싹했다. 그런 상황에서 두개골이 무사하다는 것에 골백번 감사했다. 너희들 빨리 가서 붕대랑 알코올 그리고 가위, 반창고를 가져와. 아내 품에서 세롬을 끌어내 안고 주방 싱크대로 가며 소리쳤다. 싱크대 앞에 세롬을 세운 나는 갈라진 양쪽 두피를 끌어당겨 맞붙이고 아내에게 붙잡고 있게 했다. 그런 다음 붕대에 알코올을 적셔 머리를 돌아가며 칭칭 감았다. 마지막으로 반창고를 잘라 붕대 끝을 마무리하고 병원을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 응급실 있는 대학병원에 들어서자 곧바로 세롬은 수술실로 이동해갔고 나는 빈 침대에 맥없이 걸터앉았다. 어디선가 아빠를 부르는 세롬의 음성이 가슴을 푹푹 갈랐다. 1시간가량이 흘러서야 세롬이 훌쩍거리며 아빠 앞의 모습을 드러냈다. 팔을 벌려 9살 나이에 맞지 않게 왜소한 몸을 끌어안자 눈물이 왈칵 솟구쳤다. 러닝셔츠는 피로 물들어 있었다. 다시금 몸서리가 젖었다. 후속 조치를 정말 잘하셨더라고요. 피부가 맞붙도록 완벽하게 조치한 걸 보고 누가 했는가 물었더니 아빠가 하셨다네요. 앞을 보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훌륭했습니다. 꿰매기는 33바늘을 꿰맸습니다. 세롬을 앞으로 하고 다가온 여의사는 찬찬히 말을 이었다. 사후 조치를 잘해주셔서 크게 흉은지지 않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을 실어 인사하고 세롬을 데리고 병원 문을 나섰다. 병원 밖 세상이 다르게만 느껴졌다. 심야거리를 활보하는 행인들이며 빵빵거리는 차량에 이르기까지 차라리 정겹고 반갑기가 그지없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딸아이를 건져낸 듯 기쁘기가 한이 없었다. 나는 고개를 쳐들고 아주 길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검게 타버린 가슴이 버석거리는 것만 같았다. 1999년 5월 제77회 어린이날을 맞아 세롬은 효행 예절상을 수상했다. 세롬이 초등학교 6학년 때였다. 그날 우리 식구 모두는 식이 치러지는 세종문화회관에 일찌감치 걸음했다. 예행 연습도 있었지만 들뜬 기분도 한몫했었다. 세롬이 단상 위에 올라 상패를 받는 순간 식장을 가득 메운 축하객들의 박수 소리는 아내와 내 가슴에다 말로는 형언할 길 없는 기쁨과 또 그만큼의 아픔을 아로새겨 주었다. 한꺼번에 많은 생각들이 눈앞으로 스쳐 지나갔다. 전혀 앞을 볼 수 없는 두 사람이 아이 넷을 낳고 기르노라면 노심초사 그 많고 많은 가슴 졸이는 시간들을 다 표현할 수는 없다. 한밤중에 느닷없이 펄펄 끓어오르는 열에 갇혀 신음하는 아이를 보듬어 안고 바짝 말라붙은 작은 입술을 더듬어 벌리고는 시럽제를 떠먹이고 설탕을 탄 보리차를 떠먹이며 애태운 밤은 왜 그리도 길던지 차라리 울고 싶은 적도 있었다. 땀으로 촉촉히 젖어 활짝 펼쳐진 단풍잎 같은 작은 손을 움켜쥐고 밤을 꼬박 샌 날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밖에서 돌아온 녀석이 장님이 뭐냐고 물어왔을 때 아이를 안고 이해를 시키고 어쩌고 하기에 앞서 딱히 누구랄 것 없는 상대를 향한 분노에다 무슨 죄라도 짓냐 가슴이 오그라든 때도 있었다. 분명 신체적 장애는 죄가 아니다. 그리고 진정 부끄러운 것 또한 아님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렇지만 자식이 장애를 지닌 부모로 인해 심적 고통 내지는 아픔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당사자인 부모의 가슴은 까닭없이 털렁 내려앉기 마련이고
죄인 아닌 죄인의 심경이 되어 어떤 육중한 무게 같은 것을 전신으로 느끼게 된다. 때론 밖에서 막 돌아온 아이의 표정 하나까지도 소홀히 하지 못하는 것이 장애를 지닌 부모의 심경이다. 시각에 장애를 가진 부모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아이의 첫마디에 온 신경이 모아지게 되어 있다.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라는 아주 짧은 인사말 하나만으로도 아이의 기분을 판가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의 입에서 튕겨져 나온 짧은 첫마디에는 바깥에서 만들어진 기분이 고스란히 달라붙어 따라 들어온다. 그야말로 굽이굽이 어려운 것이 자식 농사란 말은 하나도 틀림이 없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고비들을 딱히 이렇다 할 만한 속그림 같은 것 없이 지금까지 지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꿈만 같은 느낌이며 그러기에 나오는 것이 감사의 기도뿐이었다.